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맞겨루는 상태에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죽창 반일 혹은 반일 종족주의랑은 전혀 다르죠. 근데 오늘 제목 자체는 일제가 혹은 일본이 인류에게 사죄해야 하는 것들, 뭐 이런 취지라서 조금 그런 냄새가 납니다. 낚시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다짜고짜 말씀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창반일 이제 그만해야 되고요. 한국인에 대한 진짜 죄악은 저는 이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제1동포 북송 사건, 그때 93,340명이나 북송됐고요. 무려 아주 집요하게 25년 동안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박정희 대통령 때도 굉장히 많이 항의하고 말리고 했는데 전혀 말을 안 들었어요.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이 짓을 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강제 수용소 혹은 공산체제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만주에서 관동군이 철수할 때 그냥 막 철수할 때 이제 그 장교들을 소련군이 잡아서 거의 반 죽이다시피 사람이 시들어 죽는 그런 그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 소련 체제에서 살게 해서 어떤 사람은 10년 가까이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련 체제가 어떻다는 것, 그거보다 더 흉악한 북한은 어떨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서도 이 짓을 적십자라는 이름, 인도주의라는 이름, 이산가족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10만 명 가까이 보낸 겁니다. 이건 반인류 범죄입니다. 자민당이 했습니다. 자민당이. 여기에 비하면 일제 때의 이들의 행태는 태평양 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수탈이라기보다는 거의 개발에 가까워요. 이 자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은 뭐냐면 한국인 전체를 1.5등 신토 신민으로 특별 대우해서 동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강도 수탈로 보는 것은 우리 독립운동 선배 세대에 대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독립운동을 정당방위 정도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강도나 이런 것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독립운동은 타율적이다. 신토신민이다. 너희가 우리를 아무리 신토신민으로 1.5등 신토신민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살도록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달콤한 유혹에 안 넘어간다. 왜냐? 우리는 너희랑 좀 달라. 그래서 이 타율성, 신토신민, 그 다음에 물질주의. 그러니까 얘들이 내건 그거가 그거잖아요. 화혼양제. 그러니까 화는 일제를 뜻하고요. 혼은 정신, 양은 서양을 뜻하고 재는 과학기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신을 유지하고 서양으로부터는 과학기술만 흡수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현대문명을 물질주의로 파악하는 구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신반란입니다. 독립운동이. 그래서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일제를 이렇게 물질적 측면에서 아주 단선적으로 강도 수탈로 이렇게 보고 그 강도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러면 독립운동 엄청나게 폄훼하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 강도 수탈 아닌 것 같은데 태평양 전쟁을 제외하고 나서는 오히려 개발에 가까운데 진짜 쟤들 우리를 거의 일본인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동화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6월 중순경에 한번 빵즈와 산징이라는 걸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썼던 스냅샷 한 5개를 간단하게 주마간산격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어떤 면에서 1.5등 신민을 만들려고 특별 대우했다. 이거 거의 친일파 같은 소리라고도 들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를 하겠어요. 우리는 되게 기분 나쁘죠. 우리가 족보가 뭐 고려시대까지 막 저는 이제 박가니까 신라 때까지 올라가는 족보인데 느닷없이 성씨 바꿔라, 창씨 개명해라. 근데 걔들 관점에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아 이 소리예요. 1940년 2월부터 했고요. 다른
그러니까 한반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유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카키 마사오 운운하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봐야 돼요. 니네 할아버지는 장씨 개명 어떻게 했었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고 조선어를 말살시켰죠. 여기 보이는 그 화면이 이제 그 그림이 고등 소학 국사예요. 그러니까 초등 5, 6학년용 국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내용 보면 전부 우리 위대한 야마토 일본은 뭐 이런 대일본 제국은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신토와 텐노헤이카 황제 폐하의 1.5등 신민을 만들려고 한 거죠. 193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얘들 정말로 이 길을 갈라 그랬던 거예요. 완전히 동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내선일체죠. 내선일체.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인프라를 얘들이 디자인을 했다고. 이게 지금도 흔적이 많죠. 예를 들어서 국도 1번. 얘들 때부터 국도 1번이에요. 부산에서부터 서울 거쳐서 신의주 가는 거. 그 다음에 국도 3번인가가 목포에서 서울 거쳐서 원산 거쳐서 저 함흥 청진까지 올라가는 거. X자로 걸어 놓고 그 다음에 국도 2번인가가 지금 남해고속도로랑 같이 가는 거죠. 목포에서부터 부산 가는 거. 옆으로 걸러 놓고 철도 많이 깔고 전기 많이 깔고 도로, 철도, 항만, 전기, 상하수도, 시멘트, 전력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다 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뺏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이에요. 일종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식민지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일제가 했던 다른 식민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아마 만주국 부위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일단 고종의 그 이씨 왕실을 텐노의 일가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왕실 칭호를 내렸어요. 그 왕실, 그러니까 일제의 그 텐노 일가에서 왕 칭호나 왕실 칭호는요, 그게 텐노 일가란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는 게 이게 뭐냐면 영친왕이 어렸을 때 1905년경에 이토 히로부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략가인 이토 히로부미가 영친왕의 후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친왕이 나중에 자라서 일본군 육군 준장을 했죠. 오른쪽에 말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씨 왕조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의 그 힘께 하나 쓴다는 그 지배 계급이 일제의 일본 제국의 공작, 백작, 후작이 된 게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케이스 없어요. 다른 식민지에서는. 일제가 다스린 다른 식민지에서. 그러니까 얘들 진짜로 일체화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5등 신민으로. 장기적으로는 자기들과 거의 같이 뭐 한 1, 200년 지나면 자기들과 거의 같은 신민 되겠다. 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얘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육사와 고등고시죠. 그래서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코스를 거쳐서 일본 육사를 직접 가기도 하고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육사를 졸업한 사람이 176명입니다. 그래서 저기 오른쪽 사진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이용문 씨죠. 이분은 평양고본관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 일본 육사 간 사람이에요. 그 기골이 장대하고 여기서도 보셨듯이 그 얼굴이 그 서양인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6.25 때 그 강원도인가 어디 철원인가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그 시신을 본 그 미군들이 이거 미군 장군인 것 같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헷갈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풍문에 돕니다. 이분의 자제가 이건계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용문 장군한테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제 이건계 씨를 굉장히 빨리 초고속 승진시켰죠. 그러면 이제 고등고시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검사도 되고 뭐 판사도 되는데 그러면은 조선 사람만 판결 내렸냐? 아닙니다. 자기 관할 지역에 일본인도 판결을 내렸죠. 이런 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소련 망할 무렵에 모스크바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코민 포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이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카데미처럼 운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이 그 후배가 그 당시에 이제 막스 레닌주의라 뭐 입만 뻐끗하면 이제 식민지였다는 얘기하고 이제 다카키 마사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그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묻더라는 거 아니에요. 야, 그 다카키 마사오가 계급이 뭐였어? 그러니까 장교였어. 그러니까 야, 식민지 출신이 장교도 되냐? 어떤 코스였어? 그러니까 그 일본 육사 나왔는데 아니 식민지 출신이 그 황실 육사를 나온단 말이야. 황림 육사를 나와? 그러니까 이 후배가 아니 우리 고등고시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 고등고시 그러면 거기는 저기 조선인만 판결해? 그러면 판사 되면 아니지. 일본인 판결하는 사건도 많이 맞지.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런데 너희 왜 독립했냐? 그 말을 듣고 무지하게 충격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뭐 우간다, 뭐 이디아민 보면은 식민지 시절에 상사예요, 상사. 장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벽이 있다고요. 미국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이미 미국이 17년에 이미 1917년에 제1차 세계대전 뒤늦게 3년 뒤늦게 참전을 하죠. 처음에 중립지키다가 미국 상선, 화물선들을 수백 척을 독일 잠수함 유보트가 대서양에서 침몰시키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1917년에 참전을 했을 때 이미 흑인들은 그때 투표하기 시작한 지 근 50년 될 때예요. 45년쯤 흑인 남성이 투표하기 시작한 지. 그 당시에는 이제 1917년 기준으로는 흑인 여성이건 백인 여성이건 여성은 투표 안 할 때고요. 그 192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이 남성들이 투표한 지가 5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흑인 부대가 따로 편성됐어요. 백인과 믹스를 안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흑인이 말을 안 듣는다가 아니라 부대 안에서 흑인한테 계급을 줘야 되잖아. 계급을 주면 예를 들어서 흑인이 뭐 병장을 달았는데 그 밑에 백인이 뭐 1등병이 왔어. 2등병이 왔어. 그럼 명령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흑인이 하사를 달았어. 그럼 백인 병장이 명령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줬어요. 그 흑인한테 백인 부대에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못 줬다고요. 그래서 그때 혼성부대가 아니에요. 인종이 달라요. 인종에 따라서 부대가. 미국도 그랬다고요. 이미 같이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를 한 지 반세기가 지난 상태인데 그때가. 그러니 우리가 그런 전 세계적 분위기나 그 당시 사회가 어떤 날을 생각을 해보면 일제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장교로 이렇게 뽑아 올리고 그 다음에 저걸 하고 그 다음에 고등고시 문호를 열고 관리를 채용을 하고 뭐 이랬다는 게 얘들이 정말 1.5등 신민으로 동화시키려고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제국대학도 마찬가지죠. 경성제대 이게 6번째인가 7번째 제대입니다. 조선인 비중이 무려 40%였어요. 일제시대 때 제국대학은 9개뿐이었고요. 타이페이 제대는 그 당시에 있었지만 현지인 비중이 극히 낮았고요. 그리고 조선은행이 발권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돈을 찍는 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이쪽을 스테이터스를 높게 매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일제가 그러니까 한국인에 한해서 우리와의 관계 뭐 전 세계 다 떨어내고 둘 사이의 관계 딱 보면 일제시대 때 일제가 한 짓보다 훨씬 더 지독한 짓이 뭐냐. 1959년부터 1984년까지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제일교포를 죽음의 땅인 북한으로 적십자라는 그 레이블 달아가지고 인도적 배려라는 레이블 달아서 북송시킨 것. 그건 반인류 범죄다. 자, 그래서 일제는 이게 실제로 일제가 지은 죄는 한국인에 대한 죄보다는 인류에 대한 죄가 훨씬 커요. 인류에 대해서 제가 그때 주마간상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주제 때문에 이걸 좀 덜 차분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류에게 9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대충만 따져도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서로. 일제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승승장구하게 성공을 거두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한류보다 한 1000배, 10,000배 강한 인류라는 게 이미 그때 존재했습니다. 그 인류의 메시지는 뭐냐면 쇼비니즘이건 궁극주의건 전체주의건 신토건 상관이 없다. 닥치고 부국강병, 닥치고 물질이다 이거예요. 묻지마 부국강병, 닥치고 물질. 우리가 이제 한류를 비교해 보면요. 한류는 삶과 세상에 대한 고민, 통찰, 총체적 긍정을 담은 예술이잖아요. 그게 뭐 영화든 무슨 아이돌 노래든 드라마든 그리고 물건 그리고 뭐 삶의 스타일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관광 와서 보고 이 사람들 온돌 같은 데서도 살고 뭐 치안이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싸납고 무뚝뚝하고 좀 거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는 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류라고 칭하는 한 덩어리인데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이 유럽의 식민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급속하게 19세기에. 저기 극동의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급속하게 현대의 과학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그거니까 야, 이거 뭐 정치 시스템이고 무슨 사회 시스템이고 정신이고 가치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뭐든지 간에 묻지마 부국강병 닥치고 물질이야. 이거를 온 인류에게 일종의 바이러스와 같은 관념을 퍼뜨렸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일제가. 그 존재와 성공이 그 자체로 죄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궁극주의적 성향이 있고 이게 그 칼부림 하던 사람들이라 싸움만 벌어지면 총력전이야. 그러니까 저강도, 중강도 전쟁, low intensity warfare라는 건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일제가 저렇게 총력전 스타일로 죽자사자 싸움만 벌어지면 저걸 하는 걸 보고 다들 그걸 따라하게 돼요. 아, 현대는 총력전의 세상이구나. 그냥 가서 쳐부시면 되는구나. 뭐 적당히 취업한 다음에 외교 테이블에 앉아서 항복 받고 거기서 배상금 받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냥 걔 박살을 내는 거구나. 저게 1895년 청일전쟁이요. 일제는 영국을 대리했고 청나라는 프랑스를 대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 싸웠죠. 그래서 일제가 그때 한 25만 명 출병시켜가지고 청군 60만 대군을 대파를 합니다. 저 당시에 일제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베이징까지 가서 무찔렀을 거예요. 근데 힘이 붙였어요, 저때. 그때는 일제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라. 그러나 저것도 대파라 안 하고 적당하게 싸움 붙는 척하고 뒤로 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영국 작은아버지가 싸움 시켜줬단 말이지. 그 링에 올라가서 상대방 거의 반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총력전이야, 그냥. 그러니까 저강도 전쟁, 중강도 전쟁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린 거예요, 20세기에. 그러니까 20세기에 싸움만 났다 그러면 세계대전 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똑같죠. 러시아 육군 다 괴멸시켰어요, 만주에서. 거기엔 코사크 기병까지. 그 다음에 러시아가 3개 함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여순 함대, 발틱 함대. 이 3개 함대를 전체를 다 섬멸했어요. 배를 거의 한 척도 안 남겼어요, 거의. 총력전이죠. 그냥 개패듯이 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치명적 치욕을 입혔다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야, 우리가 일제보다도 못해? 저 이상한 애들보다도 못해? 그래서 급진화 공산혁명의 물꼬가 터진 거예요, 저때. 저게 세 번째 죄예요. 네 번째 죄는 뭐냐면 일제가 이제 1917년 소련 공산혁명 후에 이제 국제 이제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그게 이제 만주 쪽에서 적군과 백군 사이의 싸움을 백군 편에서 반혁명군 편에서 거들어서 같이 싸워줬거든요. 그때 이 국제 개입군, 만주 개입이라고, 시베리아 개입이라고 부르죠. 시베리아 인터벤션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이 만주 개입군의 주축이 일본군입니다. 머릿수로는 싸움은 잘 안 나섰지만 약으니까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이 틈에 만주 집어먹고서 주저앉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연해주는 토해놨어요, 소련한테. 그러나 만주는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만주를 그 당시에 장신의 만주군벌하고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 공동 통치 들어간 시점이 1918년, 19년, 20년 이경이에요. 이제 21년쯤에 이제 그 개입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에 우리 그 한국인들의 만주에 일제의 공동 통치가 확립된 다음에 많이 밀려 들어가요. 우르르 밀려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일제 헌병에 의한 어떤 시스템이 짜이니까 군벌과 토호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도 밀려 들어가지만 그때 왕창 들어가요. 그것도 그러면서 일제와 이제 소련이 이제 소련의 공산 체제를 뭐 내버려 두자라고 이제 그 퉁이 쳐진 사건이기 때문에 소련 쪽에서는 그거 한국 독립군들이 그 날뛰면서 자꾸 우리랑 일제 사이에서 이 분쟁 일으켜. 꼴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자유시 오세요. 스보보드니. 그래서 스보보드니로 전부 아무르 강변의 스보보드니 시에 모아서 다 음식 접대하고 독립군 이제 그 워크샵 캠프를 열죠. 한 3,000명, 2,000명 모아서. 느닷없이 무장 해제하세요. 이제 세상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이 총 내려놓나? 총 안 내려놓지. 포위하고 기관총 갈겨가지고 현장에서 죽고 체포한 게 한 2,000명 가까이 되죠. 그거 도망쳐 나온 게 이범석 장군, 지청천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때 잡혀가지고 개구력 당하고 카자흐스탄으로 압송돼서 극장 수위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래서 1921년 자유시사변은 결국 소련과 일제 사이에 올리브 가지를 주고받은 사건이에요. 그게. 소련 입장에서는 야 너희 일제랑 싸우기 싫어. 그 얘들이 중간에 불씨 일으켜서 자꾸 분란 일으키는 애들 아니야. 얘들 우리가 좀 만져서 좀 작업해 놓을게. 그래서 그 무식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자유시사변이에요. 1921년. 그래서 1921년 자유시사변 이후에는 이렇다 할 무장투쟁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그런 거랑 연결돼서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1937년도 늦여름 9월인가 되죠. 초가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소련 입장에서는 야 일제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긴 한데 이게 중국 본토로 치고 내려가냐 우리 소련 시베리아로 치고 들어오냐 이걸 가지고 간을 조리고 있다가 중국 본토로 치고 딱 내려가니까 우린 너희랑 싸울 뜻 없어. 시그널 딱 보내죠. 그 시그널이 뭐냐? 일제랑 우리랑 자꾸 싸우게 분란 일으키는 과거 소련 공산혁명 때 소련의 어느 공산주의자 집단보다 더 열렬히 공산혁명을 지지한 왜냐하면 소련 공산 세력이 1918년에 일제랑 싸웠으니까 볼셰비키가 그래서 지지한 거예요. 지지한 그 연해주 한국 교포들 지식인들 한 3,000명 회의하자고 불러내가지고 체포해서 그냥 현장에서 직결 처형하고 나머지 한 28, 9만 명 그냥 그 콩나물 시루에 씻듯이 실어가지고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뿌려버렸죠. 그게 일제에 대한 소련의 구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30만 명 그걸 가지고 시베리아 이주 시베리아 강제 추방입니다. 국사하는 사람들 이거 이주가 아니지. 트렁크 하나 못 챙기고 진짜 그 호덧 입고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내팽개친 사건인데 죽든 살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일제가 1895년 청일전쟁 또 1905년에 러일전쟁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에 치명적 치욕을 입힘으로써 중국 러시아가 급진화 공산혁명의 길을 갔고요. 만주를 지경으로 바꾼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8년 19년부터 만주에 주저앉기 시작해서 장씨 군벌과 공동 경영하다가 만주를 지경체제로 바꿉니다. 그 1931년입니다. 만주가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만주지국인데요. 이 코민테르는 그러니까 소련 코민테르는 일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선 공산당을 내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만주로 가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 공산당에 입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일공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진짜 공산주의자로 뼈가 굵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 제주 사건입니다. 주동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훈련받은, 일공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주와 목포 사람들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충청북도 뭐 이러면 이제 그게 저기 뭐 충청북도 이러면 이게 박헌영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기 경상북도 뭐 이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데 거기는 인정을 안 해요. 주로 거기는 이 그 명분론에 집착한 그 성리학 사대부 집안들 자제들인데 이건 공산주의자로서 기본이 안 된 자들이에요. 험하게 아주 험한 흉악한 중국 공산당 밑에서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뛰다가 출세한 게 김일성이고요. 소련 줄 잡고 그 다음에 그 해방 공간에서 지독하게 사건을 저지른 그 독종들이 일공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족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휴전선 남쪽 전체가 제주 공산당원 같은 그런 정예 공산당원이었으면 한국 적화됐다. 그렇게 평소에 얘기를 합니다. 뭐 아주 안 좋아하지만 그 공산당원의 질로 따지자면 그 독종으로 따지자면 제주가 최고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간첩 사건을 일으킨 이선실 제주도 가파도 출신입니다. 1980년대 말에 들어와서 막스 레닌주의의 PD를 겉으로나마 표방하던 조국 같은 자들이 관계했던 그런 PD 계열을 김일성 주체사상 NL 계열 밑에 굴복시키는데 혁혁한 공작 작업을 한 그 할머니가 이선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일전제 만주지경으로 이제 가니까 이제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 만주 지국은 80%가 조선인이고 20%가 중국인인데 그 중국인들이 특히 격분을 해서 중국의 유생, 중국의 마적, 중국의 관리, 중국의 상공인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반일 투쟁을 시작을 해요. 이게 급진 민족 해방 통일전선이 저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고로요, 스탈린은 통일전선 노선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민텔은 소련, 스탈린에서 통일전선이 명령이 나오기 시작한 건 1930년대 말입니다. 그거보다 7, 8년 앞서서 만주에서 자생적으로 민족해방 통일전선 노선이 나오는 겁니다. 스탈린이 저기서 배워간 거예요. 저거 일제의 작품이에요, 일제. 그런데 저게 얼마나 거세고 살벌하냐면 저걸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원하고 중국 관리, 중국 유생, 중국 마적, 중국 상공인들하고 다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니까 중국 공산당 가만히 보니까 중국 공산당 만주지국 안에 이게 조선 사람들이 80%란 말이야. 그때 한 1000명 됐었는데 1931년 기준으로 한 800명이 조선인이에요. 저것들 다 이번에 없애야겠다. 자기들끼리 쌀라쌀라 쑥떡이는 거지. 저 조선인 애들 말이야. 쟤들 일본이랑 좀 비슷하잖아. 그리고 쟤들 말이야. 일제 그 헌병소 따라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무슨 우리 그 농지에 물 대는 거 가지고 싸움 붙으면은 꼭 일본 헌병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중국인 농민들 말이야. 짓밟고 말이지. 저거 아주 꼴 보기 싫은데. 저거 이번에 다 때려잡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당시에 린치당해서 죽은 고문받고 끌려가서 고문받고 막 작두로 손 썰리고 도끼로 어깨 찍혀갖고 고문받아서 두들겨 맞고 그래서 죽은 당시 조선 공산당원의 숫자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인정하는 사람만 500명입니다. 공산당원으로서 죽은 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애꿎어 너 누구 가는 거 백모 너 백모 어디로 도망간지 알지? 몰라? 너 일단 와봐. 도마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작두로 자근자근 자르고 보통 사람들 그러면 그거에 5배는 죽었을 거라고. 이걸 민생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약 2, 3년 동안 30년대 초반에 저 민생단 사건이 바로 뭘 뜻하냐면 급진적 민족해방 통일전선의 폭력성을 뜻해요. 저거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일제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제의 5번째는 뭐냐면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그 당시에 중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오픈도어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중국을 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다른 지역들은, 나라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게 프랑스 식민지다 그러면 영국인들은 들어가서 장사를 못해요. 그게 독일 식민지다 그러면 프랑스나 영국인은 들어가서 장사 못해요. 그게 영국 식민지다 그러면 프랑스나 독일 시민은 들어가서 장사를 못해요. 오직 하나 중국만이, 큰 사이즈로는 유일하게 중국만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 다 들어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픈도어예요. 저게 요새 이제 오픈도어라 그러면 개혁 개방을 뜻하는데 그 당시 용어가 오픈도어입니다. 저게 중국의 개방 모델인 개방 시스템이에요. 그때 오픈도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란 데는 어떤 한 국가의 식민지로서 전유물로 전용 식민지가 아니다. 어떤 열강이든지 중국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일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다 나가 임마. 여기 우리 일본 제국 식민지야 이 소리예요. 그게 세계 질서를 정면으로 깬 사건입니다. 저게. 저렇게 깨니까 맥없이 자빠지거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맥없이 자빠져 보세요. 그 다음에 중국 날뛰고 러시아 날뛰는 세상 한번 보세요. 지금 러시아 찬양하시는 분들 저는 중국 간첩 러시아 간첩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는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러시아가 치고 들어왔는데 미국이랑 유럽이 다 팔짱 끼고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전쟁 날까 봐 겁나서. 그런 일인 거예요. 저 중일전쟁이 다 나자빠졌다고요. 뒤로. 그러니까 히틀러가 간때기가 붙죠. 딱 저로부터 2년 후에 바로 저거에서부터 바로 1년 후에 체코 병탄하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바로 1939년에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벌리잖아요. 저 물고 누가 텄냐? 일제 같은 거예요. 전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개전은 저건 아시아에서 먼저 중일전쟁으로 시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일전쟁 따로 있고 유럽에서 발생한 2차 세계대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일전쟁으로 세계 질서를 확 흔들었고 이게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원칙한가를 보여주고 나니까 히틀러가 간때기가 부어갖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 일으키기 전에 스탈린을 만나서 나 전쟁 일으킬 테니까 우리 좋게 지내자.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 비밀조약을 맺자마자 바로 전쟁 일으킨 거예요. 1939년에. 저게 말하자면 일제의 5번째 죄입니다. 일제 6번째 죄는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인 건데 이건 뭐 죄라고 할 수도 있고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진주만 공습 1941년 12월에 안 했으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저 미국 국내에 저 빌어먹을 고립주의 아이솔레이셔니즘 세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 미국만 잘 살면 된다. 그거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진주만 공습을 하는 바람에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 그냥 당당하게 참전을 하죠. 그 6번째. 7번째. 나치가 패망을 했으면 그게 1945년 5월입니다. 그럼 빨리 총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 항복을 하는데 이 조건 달고 저 조건 달고 해서 교섭을 한다고 그 폼을 잡고 싸움은 계속 하는데 싸움이 계속 되는 건 좋은데 싸움 계속하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무슨 태평양의 섬 같은 데서 혹은 오키나와 같은 데서 전쟁 질 것 같으면 화력 못 동하고 그랬으면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교쿠사이 하잖아요. 교쿠사이 옥쇄 서로 칼질러 죽이고 그 부대 근처에서 이렇게 밥 먹고 살던 그 집창촌 여성들 미군한테 더럽히느니 너는 나한테 죽는 게 낫다. 입본도 뽑아서 배로 칼질러 죽이고. 그 도른 상태죠.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거든.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을 벗기다에 보면 결국 그거야. 쟤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야. 그냥 7천만 명이 정신병적 상태에서 군국주의로 무장이 된 전체주의 전쟁 기계야. 전체주의란 단어를 여러 번 써요. 토탈테러니즘. 그러면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